거리에 있는 한 영화를 매개로 한 로컬 수다장 읽어주세요 이 영화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시작하면서 이 행사를 주관 주최한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정명중 원장님 모시고 행사를 시작하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호남학연구원장 정명중입니다. 이 행사에 이렇게 많이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행사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지금 아르코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여행지 기류의 문학인데 이게 보통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대학 연구기관에서 처음으로 아마 이 프로그램을 유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호남학연구원이 외연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연구원이 지역학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자 또 교육하는 기관인데 이 지역학이라는 게 그냥 대학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지역의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 지역적 이슈나 아젠다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충장축제위원회죠. 충장축제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광주 영상영화인연대 맞죠? 이 세 기관이 뭔가 같이 이렇게 일을 도모했다는 것도 뭔가 좀 남을 만한 이벤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주최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윤병학 단장님,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기획하고 또 준비해주신 최혜경 선생님,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스텝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행사를 아주 명랑하게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지금 문화 플랫폼 충장 이곳에 이제 문화사업 단장님이신 윤병학 단장님을 모시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윤병학입니다. 우선 기리의 인문학, 영화거리 인문학 이 행사에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반갑고요. 또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공간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대동문화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장 축제 기간에 저희 충장 22도 전체적으로 영화를 컨셉으로 하는 지금 행사 6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곡지 중에 한 곡지가 이제 이 행사이고요. 이 행사에 가장 또 우리 청소년 영화제 못지않게 또 우리 기리의 인문학 이 행사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인문학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우리가 또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영화인들의 어떤 이야기들 또 광주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다양한 수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이 행사를 또 준비해 주신 호남학 원장님, 정명중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최혜경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최혜준 교수님도 아래 지금 5시부터 시작하는 또 포크 예찬 공연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출연을 하십니다. 저도 2번째로 출연합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 유익하고 좋은 시간 만들어서 꼭 이 다양한 확장성을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병학
원장님의 환영사까지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의 3일간 진행될 이 수다의 장을 이제 시작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제 패널 세 분 앞으로 모시는 사이에 좀 약간 편안하게 또 다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뭔가 그 차도 준비하시면서 자리 패널 분들 앞으로 좀 모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 분 앞으로 자리해 주시죠. 그 경직된 분위기로 이제 이 얘기하는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는 편안하게 이제 다과와 담소를 나누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한 몇 초 정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나요? 얘도 네, 그리고 받기가 힘드네요. 말씀하시면서 어차피 이 녹음기하고 양쪽에 다그 수업은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마이크 없이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난 진짜 왜 이렇게 약한 약하지? 그니까. 이걸 좀 찍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너한테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놔. 학업차고 불편하신가요? 그러면 진짜 이거 이 생각을 지금 순발력이 좋으시네요. MC 출신이라. 그러세요? 돌잔치 진짜요? 정말 다재다능한 분들이 진짜 많으십니다. 제가 슬라이드는 이렇게 준비해놓고 또 깜빡해서 이렇게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러면 오늘 10월 6일 행사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강연 형식은 아니지만 이야기 수다의 중심이 되어주실 세 분의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강소희 교수님, 한승헌 청년영화인, 그리고 한재석 관장님이신데요. 한번 인사를 직접 하시는 걸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실까요? 저부터 예. 할까요? 사실 청년 영화인이라는 그 명칭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사실은 영화인일까라는 그런 의문은 있지만 어쨌든 네,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셔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청년 영화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한승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교수라는 어떤 호칭이 매우 어색하네요. 저는 이제 전남대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90년대 후반 그때 이제 영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던 영화를 좋아하는 어떤 90년대 생으로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소희입니다. 저도 관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관장이 엄청난 일을 하진 않고요. 뭐 매표, 영사, 안내, 뭐 온갖 잡무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그러고 있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90년대 영화 동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근무 시간에 나와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재수입니다. 예. 일단 이 읽어주세요 이 영화 이 제목이 이 프로그램 제목이 왜 약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기사 보다가 읽어주세요 이 영화 하니까 뭐지? 읽어주라고 해서 클릭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제 기획한 행사인지 잠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글씨는 많은데 제가 한번 읽는 것으로 글씨를 드릴게요. 잠결 전에 동화책 한 권을 집어들고 엄마 앞에 찾아든 아이는 책을 읽어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책등은 달디 달았고요. 끝은 꼬부라져 있을 정도로 그런 책장을 내만지면서 글자는 못 읽어도 책은 이미 외우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엄마가 읽어주세요 라고 엄마 앞에 찾아왔을 때는 그저 엄마와 함께 같은 것을 보고 듣는 시간을 즐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아이들만 그러느냐. 조선 후기에는 거리의 이야기꾼으로 불리던 전기수라는 직종의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많은 곳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느낌은 아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을 여러 이렇게 사람들을 구현의 기술 한데 모이게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상상의 공간으로 통째에 옮겨서
연결된 하나의 집단체로 만드는 그런 인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매체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야기의 대행자, 텔레비전이 등장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마을 단위에도 굉장히 TV가 이제 희귀했던 그 시절에는 한 마당에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앉아서 동네 영화관처럼 흑백 드라마를 시청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자리에는 분명히 이야기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내용에 앞선 연결됨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제목도 그런 연결의 즐거움을 좀 함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캐치프레이즈, 어떤 그 핵심적인 취지는 이겁니다. 영화로 있다. 근데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그 발음 기호 표시로 해서 있다 이렇게 좀 표기를 해놨는데요. 어떤 중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할 때 있다 이건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네. 순서대로 패널분들 한 줄씩 읽어주시면 돼요. 한성원 선생님. 제가 먼저 할까요? 오늘의 자리에서 새롭게 기억하자. 그래도 여기 같이 있자. 어제와 내일을 여기서 같이 이어보자. 기억하고 느끼고 말하는 자리, 영화라는 공감장에서. 갑자기 막 소름이 막 공감장, 이 저희 연구단에, 저희 문화연구단, 감성인문화연구단에서 이렇게 창안한 또 학술 개념이지 않습니까? 깨알같이 또 홍보해가면서 영화라는 공감장에서 소름. 자, 캐치프레이즈였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그 소재들, 수다의 그 이야기, 그 화제들입니다. 자, 첫 번째, 90년대 청년 대학생들의 영화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궁금한 점을 묻고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광주를 매개로 이어온 영화 네트워크. 그러니까 중심된 영화판이 아니라 광주라는 어떤 지역에서 이 안에서 이루어져 온 그 영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세 번째는 지역에서 영화인의 삶을 꿈꾸는 후속 세대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중심으로 삼고 있지만 자유롭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를 좀 빌려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그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다를 나눠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 영화 제1화 숨, 쉼, 꿈이었던 우리의 영화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여러 이제 사전 질문들을 받은 게 있어요. 이 지금 현재 지금 성중으로 오신 분들도 질문 이제 먼저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밖에 다른 분들, 불특정한 다른 이제 시민분들이 해주신 내용들도 있는데, 그걸 다루기 전에 먼저 이 세 분의 패널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이제 그 발언권을 먼저 드리는 걸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준비해 오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제안을 받고 예전에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추억에 잠기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재석 관장님부터 하고 싶으신 이야기 어떤 주제든 들어보겠습니다. 예. 강소희 선생님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얼굴로 나와 만나는 게 너무 어색하고 좀 낯설어서 비공식적으로 만나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여기 우연하게 만났어요. 갑자기 99년도에 저희가 담양 소세원 옆에 지실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달 정도 영화를 같이 찍었어요. 영화 동아리에서 그때 같이 찍은 인연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저는 뭐 군대를 갔다 오고 막 하다가 그 이후에 한두 번 스쳐 지나면서 만났던 것 같은데 그걸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그 5.18 기념재단에서 5.18 신진영구 요곡샵을 제가
나이는 좀 그래도 아직 신진 연구자가 돼가지고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 멘토로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20년 만에 만난 인연으로 인해서 그 비공식적으로 몇 번 네. 너무 오랜만에 반가워서 만난 기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 이야기 아마 강소희 선생님이 더 잘 해주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옆 이쪽이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다 멀티플렉스라서 다 이제 그 극장 기억들이 아예 없으실 건데 기억나요. 예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흔적들이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네. 있고 잠깐 교회가 됐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카데미 교회가 있었고 지금은 그것도 뜯어져가지고 근데 대신에 그 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도 끝나고 한번 보셔도 돼요. 건물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조금 그때 90년대만 해도 극장이 있었고 극장에 영화 보러 다니는 기억들이 조금 많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또 해야 되지? 이렇게 한 번에 다 얘기 예. 안 하셔도 되고 예. 가다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예. 발언권을 쟁탈하시면서 얘기하셔도 되고 예. 그런 자리거든요. 어디 예. 그 말씀 이어서 그럼 강소희 선생님. 예, 저는 이제 98학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조대에 이제 국어 교육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던 전공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막 7차 교육과정 같은 거 막 외우라고 하고 막,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공부를 진짜 지적인 어떤 사유를 요하는 이런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이 뭔가 외우고 약간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서는 뭔가 내 대학 생활의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 차에 이제 우연히 인식이라는 이제 영화 동아리 포스터를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영화 동아리에 원래 부터 영화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 동아리에 이제 가입을 해서 그 생활을 하게 됐죠. 인식이요? 인식하다 할 때 인식. 거기 이제 아주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너무나 멋있고 이제 뭔가 이렇게 지적으로 보이는 선배들이 쭈루룩 있었고 그때는 왜들 그렇게 다 담배를 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화 동아리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완전히 담배 연기가 이렇게 가득한 어떤 영화 동아리의 풍경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사랑했던 많은 영화들이 포스터 같은 것들로 붙여 있고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영화 보고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생활들 이제 영화 동아리 하면 다 하는 그런 생활들을 했었고 이제 그 중에 하나 했던 게 이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영화 시나리오 쓰고 이제 같이 있는 돈 없는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영화 제작을 몇 편을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영화가 영화 3이라는 단편 영화였는데요. 그 3의 남자 주인공 연기하셨다고요? 예, 연기하셨어요. 배우 출신이시군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의 이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이제 3명의 주인공이 있었지만 그 주인공 3명 중에서도 거의 히어로. 제일 만만해서 군대 가기 전이어가지고 학교 휴학하고 할 일이 없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좀 해볼 수 있겠냐 그래서 할 수 있다. 근데 정말 한 달 동안 저는 기억이 여름이었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컨티뉴어티가 있어야 되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갔고 당연히 페이라는 건 없었고 그냥 돈을 모아서 저는 이제 돈 안 내긴 했어요. 돈 안 내고 근데 다 페이 같은 거 아예 없고 근데 주는 것은 뭐 라면 끓여주고 뭐 소주 먹고 담배나 피우고 배고프면 담배 피자고 그 지질마을이 약간 정말 좋은 마을인데 계곡물 올라와서 뭐 가재를 잡을까 막 이런 어떻게 배고파서. 배고팠어요? 네. 촬영도 그냥 한 달 정도 했고 그것을 마침 제가 안 버리고 있었어요. VHS 비디오테이프를 해가지고 이번에 디지털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너무 놀래가지고 집을 좀 뒤져보니까 그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다시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봤더니 30분 분량 정도 되더라고요. 와 우리가 진짜 많이 찍었구나. 그 완성본 자체도 그래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저는 이제 다른 학교 동아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좀 서로 이렇게 교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같은 영화 동아리다 이렇게 했고,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탈춤 동아리를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지역 각 대학마다 탈춤 동아리들 간의 연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그런 것들도 있을까 하는 궁금도 있고, 그래서 막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막 서로 신입생들 오면은 약간 좀 도장 깨기 하듯이 네. 막 술 배틀 들어가서 뭐, 왜냐면 이제 그 친구들을 안 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우리 이번 교대 가볼까? 교대 가볼까? 네. 다른데 뭐 전대 가볼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참여해줘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되고 일단 당시에 90년대 후반에 각 대학의 동아리들이 서로 그러니까 상부상조하는 얽히고 이제 설키면서 그런 또 생활이 있었네요. 네. 한승원 선생님이 약간 그 느낌 잡으셨죠? 이렇게 발언권 뺏기면 이제 언제 발언할 기회가 있을지 저 안 얻어도 되는데 얻어야 되나요? 듣고 싶어요, 저희가. 아니 우리 한재석 원장님은 그 배우의 어떤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 영화학교에서도 배우로 또 활동을 해주셨잖아요. 그러셨어요. 이때도 또 페이를 안 줬어요. 못 준 거잖아. 이번에 전자담배로 주시던가요? 릴로. 자, 이어서 이제 한승원 선생님 잠깐 저요. 저는 영화 이야기, 그러니까 원래 영화 보는 거 좋아했고요. 저는 이제 음악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존 카니 감독의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비긴 어게인, 원스, 싱스트리트 이 저는 시리즈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보는 걸 좋아했었고요. 근데 결론을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을 또 봤어요, 공부한다고. 근데 이번에 또 존 카니 감독 신작이 또 나왔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애플 TV에 이제 또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CGV 가가지고 직접 봤는데 나는 이걸 좋아했구나. 그때 영화를 잘 몰랐던 그 느낌을 또 영화를 공부하고 봐도 난 이걸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좀 들기는 했는데, 이건 약간 좀 보는 시점의 그런 어떤 영화의 관점이고요. 저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요, 저는 사실 코미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코미디를 좀 표현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에 스탠드업 코미디도 있고, 저는 영화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영상이었어요. 내러티브가 있는 영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카메라를 들고 좀 우연에 좀 기대는, 그러니까 연출이나 어떤 스토리보드 이런 것들 짜지 않고 그냥 카메라 들고 그냥 있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찍고 이런 거에 좀 기대는 그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나더라고요. 좀 더 화각을 좀 더 예쁘게 잡으면 어떨까, 혹은 내가 좀 담고 싶은 의도를 좀 더 세밀하게 좀 담아보면 어떨까가 결국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 좀 관심을 갖게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광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오태순 감독님께서 촬영 감독님이신데, 그 전대에서 이제 인문학 그 어떤 클래스에서 또 그 관련된 수업을 또 해주셔가지고 또 도움을 받게 됐고, 거기에 또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영화학교라는 또 엄청난 또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또 단편 영화를 또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용기 혹은 또 이제 경험들이 또 생겨가지고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들고 올해만 지금 단편 영화를 한 2편은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2달, 3달 사이에 벌써 2편을 만들었고, 지금 또 연말에도 이제 하나가 지금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화를 하면서 좀 창작을 하면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좀 고민 같은 것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사랑에 관심이 또 많으실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누굴 짝사랑하니까. 무성애자라고요? 네. 누가? 공개하면 안 되죠. 공개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것들을 그냥 고민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창작으로 이렇게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게 감정 소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만들어낸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기회가 되시면 영화라는 걸 만든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만들어 보는 것도 너무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도 만듭니다. 저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 한승원 선생님이 그 채널을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같이 봐도 좋고요. 사이트
공개를 안 하고 싶은데 네. 어떤 채널입니까? 유튜브? 그 이제 제목은 컴히얼 코미디라는 컴히얼 코미디. 네, 컴히얼 코미디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가 252명입니다. 그래서 253, 254, 255, 270명 정도 얻을 수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구독을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253명 있습니다. 네? 253명. 아 방금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봐요. 그 나가실 때 저한테 검사 받고 나가시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네네 그건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좀 내려주시면 네 저기 이제 생활 밀착 코미디 취준기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제가 말했던 우연에 기대는 어떤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그냥 캠코더 하나 들고 조금 연출 비슷한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던 게 생활 밀착형 MC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MC를 하고 다녀요.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그 다음에 여기 전대분들도 계시잖아요. 제 공대 간호대 MC를 제가 봤어요 이번에 축제에. 그래서 그런 MC를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그냥 생활 밀착형의 그러니까 생활 밀착으로 MC가 있으면 어떨까? 네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소개팅을 하는데 MC가 진행을 해준다면? 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봤던 그런 건데요. 근데 사실 이때는 제가 연출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으로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만든 애들 중에 한 명은 엄청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기는 너무 좀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만들어 보니까 영화 공부, 연출 공부라고 영화 학교에서 왔던 그 수업들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화 학교 최고다. 이렇게 또 연대 관계를 뒤에 촬영이랑 네네. 이렇게 음향해 주신 분들도 저희 이번에 영화학교 참여하셨던 네. 같은 조에서 하나씩 찍는 걸 했는데 그걸 참여하셨던 분들이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광주 영화 영상인 연대가 정말 많은 그 재능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또 양성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저도 함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그냥 하시면서 나중에 오히려 영화학교에서 경험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90년대 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전이잖아요. 그때와 네, 현재 그 맞닿아 있는 그 정말 청년들의 열정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강소희 선생님 이야기하실 때 약간 뭉클할 뻔했는데 저는 사실 같은 그 학번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다른 학교에서 국어 교육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내 길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저도 역시 이렇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그게 굉장히 지적이고 이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뭔가 이렇게 약간 갈구하는 진짜 대학에서 뭔가 지식인들 어떤 진짜 내 현실의 사회에 가치 있는 진실을 탐구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영화판에서 찾았던 케이스고 저는 이제 풍물판에서 참색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패널 분들만 발언권이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청중분들과 또 여러 질문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그 구글 폼으로 사전에 질문을 받았던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시면서 청중들로 좀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질문들을 먼저 사전에 받았냐면요. 사실 이 광주 영화 영상인 연대에서 발간하는 주체가 영상연대죠. 신1980이라는 그 광주 독립영화 잡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간 후부터 지금 최근에 14호까지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료로 이제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이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찾아놨는데 지금 14호까지 발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잡지를 열람하면서 지역 영화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혹은 어떤 영화들이 만들어졌고, 또 이 지역인들은 지역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다양한 영화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잡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열람도 하면서 이제 궁금한 이야기들, 영화에 대한 궁금한 것이든 영화 삶에 대한 것이든 지역 삶에 대한 것이든 궁금한 이야기들을 먼저 던져보는 그런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 영화 잡지보다는 영화 잡지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궁금한 점들을 많이 질문을 해주셨고요. 예를 들면 이런 그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라고 예시로 이렇게 올려놨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 청소년 영화를 교육하고 제작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그 생산된 영화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라든지 또 이제 이 잡지의 한 그 기사 중에서 우리는 모여서 영화가 된다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인상 깊었는데 광주 여성영화제는 여성만의 이야기를 다룰까? 여성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 여성들이 모여서 곧 영화가 된 것일까?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지역 영화는 아니지만 뭐 포레스트 검프처럼 뭐 어떤 그 내가 봤던 영화에 대한 궁금했던 점들, 공유하고 싶었던 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여러 한 23건 정도의 이제 그 질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질문들을 보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기 이제 와주신 청중분들 중에서 이렇게 직접 설문조사, 사전 설문조사에 응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았더라도 새로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유롭게 질문을 좀 주고받고 답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지금 저를 보고 계시네요. 네. 잠깐 뭐 소개도 해주시고. 네, 저는 전남대학교 인공지능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에 12호의 어떤 부분에서 여기 있나요? 네. 12호요. 네, 맞습니다. 그 반가운 영화 기생충이 있더라고. 그래서 기생충을 봤는데 솔직히 왜 해외로 이렇게 진출할 정도까지의 영화인가?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러니까 영화의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생충이 가장 숨겨진 의미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 패널 분들 중에서 이런 답을 좀 듣고 싶다 그런 분 계신가요? 저는 찍어서 이렇게. 한승현. 저는 근데 헌입니다. 승헌. 예. 승선. 하여튼간 저는 기생충을 저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봤었는데 저는 봉준호 감독이 해당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관객들이 재밌게 보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몰입하면서 그 영화를 정말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뭐 메시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감독의 의도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객 스스로가 메시지를 고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의 의도가 있더라도 그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감독보다는 조금 옅게 하더라도 관객이 스스로 그걸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뭐 그래도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빈부격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의 어떤 봉준호 감독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있었겠지만은 그거는 지웅님의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서 저는 지웅님의 정답을 또 보고 찾는 게 영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웅님이 생각하는 기생충의 핵심 의미는 뭐라고? 고르라고 하니까 연습해봐야죠. 빈부격차 속에서 이렇게 좀 부자들과 약간 부자가 아닌 층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이때에서 오는 서로의 갈등, 그 송강호 배우가 약간 이성균 배우한테 이 말을 하네 약간 상처받으면서 서로의 그런 빈부에 있어서의 격차뿐만 아니라 서로의 상황에서 겪는 그런 성격의 격차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기습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너무 그 의미 선택을 잘 해주시네요. 아니,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그 방금 얘기했을 때 성격차와 빈부격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성격의 차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 빈부격차를 드러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좀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면 그 차를 기사로 이제 송강호 배우가 기사로 이제 가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친근감, 신뢰가 쌓이는 그런 느낌의 뭔가 말을 약간 우호적인 말을 던졌는데 딱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차 친구 같으면 오래된 친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성격차가 있으니까 잠깐 불쾌하거나 해도 넘어갈 수 있는데 빈부격차는 그냥 넘어가거나 받아들이거나 이게 안 되고 그냥 정말 이렇게 산처럼 이 사람 넘지 못할 벽이 있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그 장면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라는 게 좀 뭔가 이렇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장면 얘기하시니까 저 들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가슴에 확 와닿았던 그 대사가 그러니까 냄새에 대한 대사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빈부격차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다른 어떤 외피를 입으려고 해도 사실 그것이 감각으로 냄새 같은 걸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좋았고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왜 기생충이 이렇게 엄청난 호응을 받았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무 영화에 몰입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 너무 재밌게 찍으니까 우선은 또 치열하게도 찍고 그런 지점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빈부격차라고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하고 돈이 적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둘 사이의 대립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 잘 보면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대립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빈부격차라는 이 구조가 결국에는 어떤 현상을 낳는가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부자하고 가난한 자의 싸움처럼 제시되지만 사실은 현실 속에서 내 옆에 가난한 사람하고 내가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 입히는 약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약간 이런 지점들을 이렇게 짚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옛날 80년대 영화는 빈부격차 하면 이제 딱 선악의 구도로 아주 쉽게 잘 설명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럴 수 없는 사회의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여러 이렇게 자기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인정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기생충 영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 또 하고 싶은 그런 부분 있으실까요? 사실 이렇게 예, 김쌤. 네. 저도 냄새 포인트를 줬는데 냄새라는 게 이제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제 부자와 이제 빈민들을 이제 구분할 수 없지만은 냄새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연히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냄새라는 게 지울 수 없는 냄새라는 게 약간 이제 가난한 사람이 이제 부자로 이제 갈 수 없는 아니면 이제 그 간극의 차이가 너무 여실히 이제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 제가 생각에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이 이제 신분 상승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너무 약간 그런 포인트를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이제 표현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폭력적인 그러니까 뭔가 진짜 실제 물리적인 폭력을 썼다기보다 좀 감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상상을 하거나 하는 그 영역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약간 타격이 오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러는 모습들이 굉장히 천하다. 오히려 천박한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오히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인 계급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가진 돈도 많고 어떤 외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긴밀하게 아주 내밀하게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대하는 그런 어떤 가치,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든가 말하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경박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지점이 많았어요. 그 과외를 받는 그 아들이었나요? 네, 딸이었나요? 그 경우라든가 그리고 이성균 배우가 이제 이렇게 연기했던 그런 경우라든가. 그런데 역으로 이들 그 가난한 가족들이 이들을 대할 때 하는 그 목소리 톤이나 말투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고급스러운 그런 화법을 오히려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역설적인 그 아이러니한 모습들도 좀 볼거리였던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 청중들 중에서 또 질문도 있으신데 아까 저를 계속 약간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죠? 예. 어떤 질문일까요? 14호. 저는 14호 15쪽에서 광주 독립영화제가 지난해부터 개최 시기를 여름으로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언제쯤에 개최를 했었고 왜 개최 시기를 여름으로 변경했는지가 궁금했어요. 광주 독립영화제가 작년부터 여름으로 6월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10월이었나요? 12월이었어요. 아 12월.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바뀌었고 근데 바뀜으로써 저희가 획득한 의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전국에 뭐 지역마다 독립영화 협회들이 있습니다. 독립영화 협회들은 90년 따지고 보면 80년대로 가겠지만 결국엔 또 지역 안에서 90년대 뭐 저나 강소연 선생님처럼 지금 막 영화 활동하다가 저희 때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필름이 영화였지. 아까 승원님처럼 영상 영화라는 찍을 수 있는 것들이 필름 아니면 가정용 홈비디오가 전부였던 시대여가지고 대부분 영화를 보고 오늘처럼 영화를 읽고 쓰고 그것을 맡아서 영화제를 많이 하고 이런 시대여가지고 많이 만들 수 없는 시대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독립영화협회가 다들 거의 다 있습니다. 뭐 전주, 전북 다 있거든요. 부산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창작자 중심의 독립영화협회가 저희 2010년에 아마 출범을 했어요. 광주에서는 출범을 했고 그때쯤 되면 디지털 장비들이 많이 보급되는 상황이라고 했고 그리고 영화제가 올해가 11회였어요. 작년이 10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2회인가요? 12회였다고 하네. 근무 시간에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획득한 의미가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독립영화제들을 해요. 지역의 어떤 지역 창작자들 간에 서로 응원도 하고 다른 지역의 영화들도 가져오고 이런 영화제인데 저희가 거의 처음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 시작한다. 올해 독립영화의 어떤 방향성들을 조금 저희 광주 독립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영화제로서 올해는 이런 이슈들이 조금 유행을 하겠구나. 왜냐면 광주 영화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제작된 다른 지역의 영화들도 가져오는 거라서 조금 그런 가늠자가 돼가고 있는 느낌을 저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결산이 약간 12월에 올해는 11월 30일부터 할 건데 서울독립영화제라고 거기는 약간 한 해 동안의 독립영화를 결산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훨씬 더 파이가 크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제를 이어서 하는 거여서 약간 반은 약간 관짝 성격이 있어서 그런 영화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바뀐 이유는 추워서. 약간 축제 느낌으로 가보자. 왜냐면 독립영화라고 했을 때 약간 다들 어렵고 딱딱하고 막 사회적 의제만 다른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냥 500cc 한 잔?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나 포스터도 약간 더 일반인들과 더 맞닿고 싶어가지고 초임 여름을 갖겠습니다. 전국 그 독립영화제들이 이렇게 여러 그 지역들이 있는데 거의 시작점이 된다. 네, 거의 저희 독립영화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광주. 다음에는 광주 그 시장님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런 어떤 예. 취지와 예산도 이제 서울처럼 받을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한번 입숴볼까요? 정말
열심히 건가? 시장님을 많이 만나려고 하는데 아, 예. 별로 영화에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호남학 연구원하고 같이 이렇게 연대하셔가지고 저희도 감사하죠. 네. 내년 예산도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역 영화 예산이 0원이 됐어요. 지금 저희들. 예, 그리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들의 예산도 50% 삭감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전국에 이게 뭐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로서는 지금 계속 연대 성명 작업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홍보 작업들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유, 지금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럴 얘기가 아니었네요. 정색하고 있어요. 정색하고. 네. 그럼 이제 또 이제 다른 그런 질문들로 전환을 해서 또 지금 다른 일단 여기 오신 청중분들의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듣고 이제 다른 수다를 나누면 좋겠거든요. 발언권을 놓치지 않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신 청중분. 앞에 두 친구가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한번 저는 좀 단순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다시 본 영화가 최근에 개봉한 잠하고 인셉션 이런 영화거든요. 이런 영화들 보면 결말을 약간 확정지어주지 않고 그냥 보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놓는데 저는 제 성격상 이게 감독님이 이게 좀 결말을 지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영화를 보는 입장이고 여기는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어떤 생각들로 이렇게 결말이 이렇게 열린 상태로 두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관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 저는 만들어 그때 촬영 감독님이셨어요. 강수희 선생님이. 강민 선생님이 촬영 촬영 감독이셨어요? 뭐 촬영 감독이라고 할게요. 촬영 팀 자체가 없고 그냥 촬영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구조 그 영화 만들 때 사실은 촬영 감독은 힘이 없고요. 예, 그 전체 시나리오를 다 작업하는데 제일 좋은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이제 감독 메가폰을 잡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스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냥 시키면 해야 되는 그냥 그런 구조죠. 예. 너 뭐 해라, 너 뭐 해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촬영을 한 거여서 사실은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찍은 어떤 영화의 열린 결말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열린 결말이란 제 생각에는 약간 감독의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들을 열어놓는다는 거는 결국 관객이 그 영화를 두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욕망 같은 게 투여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영화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더 이야기되고 남아있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우선 그게 제일 근본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영화를 자기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정답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전혀 정답을 못 찾게 될 때가 많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 자체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뭐 하나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정답을 딱 제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자기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겠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들은 게 뭐냐면 그 열린 결말 말고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영화 말고 딱 답을 주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말미에 내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시사적인 그 내용을 읊어주는 그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전 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영화 전공자들 계시는데 좀 그런데 뭐 60, 70년대 영화라든가 뭐 아니면 소설 같으면 뭐 20, 30년대 소설 전공하신 교수님 계셔서 좀 긴장되긴 하는데 20, 30년대 그런 어떤 소설이라든가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교훈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그대로 다 주더라고요. 그럼 사실 오히려 더 보는 재미가 혼자 생각하고 싶은데 느끼는 어떤 감동들이나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차단되는 그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더 뭐랄까 예술적인 어떤 즐거움을 준다? 전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좀 그래서 약간 다르게 그 영화를 감상하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진짜 여러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혹시 그 옆에 지금 참여해주신 청중분 이런 혹시 질문 주셨을까요? 네. 키우려고 하다가 카리아리바라는 영화를 살짝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걸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강제적으로 주인공이 그 운동에 개입한 거 아니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에 대비된 김군이라는 영화는 하나의 안가주망이 또 다른 안가주망을 만들어내고 안가주망의 새로운 유의미한 재생산과 전이라는 것이 국가폭력을 담는 한국 영화에 여전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본 영화가 영화 1987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박종철 공은치사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갈래로 뒤얽히면서 6월 민주항쟁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영화가 그 위에서 말하는 하나의 안가주망이 또 다른 안가주망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해서 18금 13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저희가 원래는 약간 기사를 클릭하면은 기사를 볼 수 있게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힘들게 돈을 들여서 한 디자인이 아까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런 방식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한창욱 선생님도 저희 영화학교에서 비평가 과정을 해주셔가지고 한 5주차 해주셨거든요. 부산 영화평론가협회에 계시는 분이신데 저희가 따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과연 영화 1987의 경우도 이렇게 또 다른 안가주망을 계속 김군의 영화처럼 만들어낸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었네요. 네, 거의 뭐 이거 학술대회 그 영화 관련 학술대회에서 질문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토론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김군은 조금 이제 정말로 이제 5.18 경험하지 않는 강상원 감독이 그냥 정말 AC 전당 알바로 왔다가 어떻게 알게 된 큰 주먹밥에서 시작했고 본인도 이제 광주에서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독 자체도 아니 5.18 좀 지겹지 않나? 이 생각 갖고 있었던 친구의 그런 세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정말 우연하게 그냥 영상 알바로 오셨다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지만원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맞아 이게? 하면서 자기도 그냥 찾아가다가 이 영화가 다큐가 완성돼 버렸고 그게 사실은 부산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돼서 다 너무 놀라웠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안 해봤던 방식이었던 거죠. 그 전에 5.18을 다뤘던 다큐멘터리라든가 영화들에서 그냥 항상 어떤 광주는 여전히 재연의 문제에 좀 많이 싸움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오타쿠처럼 그냥 이렇게 하다 해가지고 됐고 그게 실제로 너무나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광주공원에 가면은 그게 김군 물론 이제 5.18 당시 참여하셨던 무명 시민군의 이미지긴 한데 이 흉상이 만들어져 그 제막을 했거든요. 이게 영화가 일으킨 어떤 다른 사회적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셨겠죠. 예. 보신 젊은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세대만 해도 너무 색달랐고 너무 이런 게 있었구나 또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근데 1987은 이제 1987의 감독이 장준환이잖아요. 장준환은 봉준호하고 영화 아카데미 동기이고 그래서 서로 단편할 때 촬영 연출 번갈아 가면서 했고 충무로에 왔을 때도 같이 항상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 거의 약간 콤비 같은 세대고 87년 세대죠. 87년 6월 항쟁을 겪었던 학번들이죠. 그 사람들 봉준호, 장준환은 사실은. 그래서 장준환이 1987을 찍고 흥행도 성공했고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 사회적인
흥행을 했지만은 저는 약간 김군처럼 87년 6월 항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어떤 시각이 다른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예술적 형식을 보여줬다거나 김군처럼 다큐멘터리고 전혀 5.18 경험하지 않는 세대라는 어떤 그 80년대 혹은 그 전에 어떤 그런 문제들 다루는 방식과 다른 지점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1987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저는 약간 조금 아닌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약간 저기에는 저는 약간 새로운 안가주망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하신 공감장 같은 감정들이 전염되는 거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계속 전염돼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뭔가 하는 것은 1987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 저는 그 두 영화 다 보면서 혼자 이렇게 울면서 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공감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그 안가주망이라고 하는 어떤 나 자신을 여기에 결부시켜서 같이 동일화하고 행동 같이 하게 하는 어떤 동기를 마련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약간 두 영화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987은 사실은 내 얘기를 누군가가 나의 어떤 아픈 구석을 얘기해주고 내가 차마 들추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상처를 조명해줬을 때 나오는 그런 뭔가 이렇게 고마움이라든가 그 어떤 억압됐던 그 한이 터져나오는 그런 어떤 슬픔의 종류라면 그 김군의 경우는 탐험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어떤 선입견도 없고 아는 게 없는데 점점 역사적인 어떤 진실을 추적해가고 탐색해가면서 오는 어떤 역사적인 충격, 사회폭력, 국가폭력에 대한 어떤 충격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서로 굉장히 질타하거나 의구심을 갖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서러움을 겪으면서 살아야만 했을까? 실제 우리 이 지역 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가 나의 입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에 대한 공감이었다면 후자 김구는 이렇게 뭔가 새롭게 발견해가면서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공감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본다면 약간 두 영화의 그런 그 특성, 안가주명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적용해서 본다면 약간 저는 좀 다르게 보였을 것 같다, 보였던 것 같다.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강소희씨.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군 같은 영화는 이제 약간 추적의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 막 김군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의 정체를 밝혀야지 하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그때 당시 참여했던 인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김군인가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사실은 저는 어떤 반전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제 김군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다라는 거를 영화 초반에 되게 힘들다라는 거를 영화 초반에 이렇게 감독이 나레이션처럼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 영화의 목적이 김군을 찾는 그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5.18에 주목하지 못했던 이제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들을 점차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영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이게 지금의 도청인데 그 새벽에 도청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의미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막 연습하고 막 이렇게 이러면서 지나다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청의 문을 여는 걸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은 이제 김군을 찾는 게 이제 실패로 끝났지만 결국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어떤 무명의 수많은 죽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약간 지금의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결 지어보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지점들이 아까 김군의 안가주망이 무엇일까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군은.
그래서 나중에 또 막 이게 김군이냐 아니다 이런데 거기에서 얘기했던 김군은 틀렸다 막 이렇게 예, 이 팩트로 계속 접근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지점들은 다른 지점들에 있다고 예,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무명인들을 이제 하는 그 아까 얘기해주신 예, 그런 것들도 세워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1987은 저도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신 어떤 그런 지점에 약간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시기와 그것이 개봉되는 이 전후의 이 한국 상황 같은 거하고 이제 연결을 지어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1987이라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한테 뭔가 새로움이나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은 없지만 사실 이제 6월 항쟁 하면은 그 넥타이 부대잖아요. 그냥 아버지들이 평소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어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커다란 전환점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자기 일상에서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이 안가주망을 보여주는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그 많은 아버지들이 이제 대부분 꼰대로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예, 그 자기의 삶에 딱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자기의 가족의 안위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영화를 이제 그때의 사람들이 넥타이 부대들이 다시 만난다 할 때 뭔가 이 주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은 이제 개인적인 추억 같은 것에서 이제 머물렀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한국 상황들과 이제 촛불 시위 같은 것들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제 안온한 자신의 삶에서 이 일상에서 어떻게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를 이렇게 있을 때 다시 한번 다시 안가주망할 수 있게 만드는지 약간 이런 거하고도 살짝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참여라거나 연대, 연결 이게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절대적인 그러니까 정말 이거 좋은 거야 진실이야 이렇게 생각되었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이게 너무 지나친 개입 아닌가 왜 그리고 전제로 하나의 전제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참여적인 어떤 그 키워드 안가주망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정말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많은 그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진짜 이렇게 질문을 선물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안가주망을 고민하는 인공지능 전공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질문해볼까요? 그 챗 GPT 같은 질문을 어디 그 뒤쪽으로 한번 넘겨주실까요? 11호 10조 부분에서 그 박보영 선생님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영화 멋진 하루의 병인의 삶을 제시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 말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뭐 강연을 듣는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의식을 죽어있다고 표현한 건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 부분을 근데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식을 죽어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이제 본인 그 청중분의 지금 질문이잖아요. 너무 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자리가 좋아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제가 20대 이제 후반 정도 됐을 때 노량진에서 진짜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고시원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우울감인가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만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차라리 우울감이 심해지면 아시죠? 어떤 것도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먹는 거, 밖에 나가서 하고, 강의 듣는 거, 생계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물을 마시는 것조차 하기 싫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무것도 이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목적 없이 사는 삶처럼 제가 살았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냥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자지도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죽거나 할 거 아니에요. 저를 살리는 방법이
지쳐 잠들 때까지 영화를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당시에 영화를 이렇게 공급책이 있었는데 친구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련한 이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파일이든 DVD든 이렇게 저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공급을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돈을 좀 벌고 있는 부자 친구들이 책을 사서 올려 보내주고, 그러니까 안 그런 친구들은 이제 파일로 저한테 공급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10편 정도를 보다 보면은 쓰러져서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10편 정도면 말이 10편이지 그냥 이틀 정도는 이제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고시원 방에서 그게 시간이 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가 우울했고 뭐가 싫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좀 씻을까? 아니면 좀 뭐 컵라면이라도 사러 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무기력하고 굉장히 우울하다, 뭔가 살기가 싫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몸은 사실은 굉장히 격렬하게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내가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그만한 우울감을 느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답하자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그렇게 사는 삶인지 확정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누군가가 평가하거나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치열하게 살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해버렸네요. 근데 저는 멋진 하루랑 이 영화를 참 저는 좋게 봐가지고 보셨나요 혹시? 보시면 참 좋은 영화예요. 멋진 하루하고 저 방금 찾아봤는데 멋진 하루 전에 찍은 게 이윤기 감독이 찍은 게 아주 특별한 손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효주가 나오는데 둘 다 약간 아마 원작이 일본일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하정우가 그냥 반 백수 건달이에요. 기둥서방 같은 애고 근데 걔가 하루 동안에 만나는 여자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고 아주 특별한 손님도 우연하게 한효주가 어떤 남자의 오해로 인해서 그 남자의 시골집을 가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인데 그게 약간 불교에서 말하는 이렇게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이 땅에 내려올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내려온다.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근데 그 관세음 보살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냐 없냐 아는 사람은 선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수양자 같은 두 영화 다 약간 불교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마지막에 전도연이가 거의 정말 개 쓰레기 같은 남자친구가 하정우 그런 거였는데 이게 뭐지? 약간 다르게 보는 그리고 하정우가 만나러 다니는 전도연한테 돈을 갚기 위해서 300만 원 갚기 위해서 만나는 수많은 여인네들의 여자분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남자도 나온다고 하네요 뒤에서. 네. 약간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막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존재도 사실은 굉장히 고귀하구나 이런 것들을 약간 줄 수 있는 영화라서 보시면은 선생님 말씀처럼 약간 꼭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게 다가 아니 목적 있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정치인들 아닐까요? 정치는 참 좋은 건데 하정우 배우가 그런 이미지로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너무 잘해요. 네, 너무 잘해요. 건실한 이미지 항상 좀 그랬는데 하정우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말로 잠깐 보태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은 금방 죽는다고 생각해요. 반명한다. 네, 반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고 그 순간을 잘 맞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내가 매 순간 어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면은 건강에 좋지 않다. 네. 최선의 순간이 잘 찾아올 때 그것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얘기하시니까 들고 그리고 약간 의식이 이 박근홍 선생님 철학자여가지고
그리고 막 지금 여기에는 어떤 실존주의 철학의 냄새가 아주 짙게 풍겨나서 실존주의 철학자처럼 살면은 삶이 행복하지 않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경직되어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겠어요? 그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순간을 볼 수 있는 눈도 아마 그런 어떤 마인드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옆에 저기 한번 마이크 넘겨주세요. 저는 그 12호 내용 중에 브랜드 영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 영화가 지역의 모습을 주제로 하는 어떤 지역의 문화나 역사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영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모습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양대하거나 단편적인 모습만 담겨있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브랜드 영화라는 게 혹시 아시나요? 브랜드 영화? 이게 광주시에서 만들어낸 영화고요. 사업명입니다. 뭐 광주를 배경으로 광주를 소재로 한 영화들에 대해서 광주 브랜드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첫 타겟이 이게 5월 40주년에 맞춰서 그 아까 잠깐 나온 아들의 이름으로가 그런 사업이 안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작된 영화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뭐 약간 지역을 배경으로 한 로케이션 지원 사업들은 있습니다. 뭐 저희 광주도 있고 근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나는 이제는 좀 다시 저희가 물음표인 시대죠. 예전에야 뭐 어디서 뭐 찍었다더라. 야, 뭐 관광 가자. 약간 영화적인 느낌보다는 관광 경제적인 느낌으로 접근한 사업이거든요. 로케이션 사업 같은 게 조금 약간 지금 약간 회의적인 느낌이 있죠. 네, 뭐 그거 다른 게. 네. 아니 저 아버지의 이름을 보셨어요? 혹시 방금 얘기 나왔던 아들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맞아. 안성기 배우님이 나오셨던 네,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저도 그걸 봤었는데 5월 관련된 영화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그 효과는 있더라고요. 저기 내가 아는 곳인데 그리고 사투리 이게 지역어가 굉장히 이제 친숙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흉내낸 지역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 삶을 그대로 비춰내는 것 같은 그런 친근함이 느껴지고 또 우리 지역 살이에 대한 어쨌든 그런 소재를 다루어서 이렇게 무대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이야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기회를 얻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찍어놓은 영화를 구경하는 기분이 아니고 내 삶의 이야기를 소재로 담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연기도 하고 내가 사는 공간의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영화니까 내 영화? 이런 느낌이 친숙함이라든가 좀 그런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 안의 관객들을 더 이렇게 집중시키는 효과는 있겠다. 그런데 이 광주라는 지역을 브랜드화해서 어떤 대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그 효과를 누리려고 했을 때는 방금 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2시간 안으로 그걸 담아내는 것은 너무 어렵겠죠. 그리고 사실 담아낼 광주에 딱 정해진 어떤 특성, 정체성이라는 게 또 있을까? 이런 것도 좀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좀 학술적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안 주시네요. 저는 학술적인 대답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아니에요. 일이 차다. 제가 너무 많이 끼어들어서. 아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긴장을 풀고 재미있는 수다를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갑자기 제가 막 긴장이 돼서 좀 그랬습니다. 약간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90년대의 당시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라도 상관없는데 좀 나를 되게 쉬게 하는, 즐겁게 하는 그런 영화의 추억이 있을까? 좀 그런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년대까지였던가요? 2000년대 들어서까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비디오방, DVD방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마을 빌려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지금 청중분들 거의 지금 처음 듣는 얘기죠. 비디오 대여점, DVD 대여점.
어렸을 때 아 역사 속에서 듣긴 했어요? 어렸을 때 들어봤어요. 영화에서 빌려보셨구나. 옛날 배경이 영화에서 나오니까. 아 옛날 배경은 그 요새 영화 80년대,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막 타임루프 막 이런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대여점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배경으로. 거기에서 나올 수 영화를. 있는 그게 유일한 어떤 그 주말의 휴식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만화책하고 같이 네. 대여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늦으면은 원하던 거 못 보고 이렇게 거꾸로 꽂아져 있거든요. 분명한 거는 속에 비어 있거나 이런 거. 나중에 항상 이렇게 그거를 훔쳐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카운터 그 사장님이 본인 그 뒤쪽에다가 다 이렇게 진열해놓고 거기에서 뽑아서 주시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자기만의 이렇게 나의 시절의 영화에 관련된 추억 추억 일담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한승원 선생님 어떠신가요? 저요?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먼저 질문을 주시네요. 글쎄요. 저는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거 그때 뭐 이제 음악 영화 좋아해서 존 카니 감독 영화도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이제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라는 영화가 스웨덴 영화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거기서 봤던 그 영화가 저한테는 좀, 근데 사실 쉬는 것까지 뭐 휴식이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저는 보면서 정말 영화라는 건 저는 결국에는 그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감정을 같이 이렇게 느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그걸 보면서 충분히 제 감정을 쏟아냈던 영화였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를 또 느끼면서 휴식이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저한테는 최근에는. 네. 그 영화 아까 누구나 사랑할 때 최악이 된다? 네네. 그 줄거리 잠깐만 뭐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줄거리는 근데 항상 저는 영화를 보면요 감정만 남습니다. 굳이 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공부하는 쪽에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저도 이제 2번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번을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나리오나 플롯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감정적인 것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연출적인 것들 샷들 보면서 이거 좀 인상적이다, 어떻게 찍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보는 게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영화를 그냥 편하게 보고 싶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영화인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이제 코미디 쪽은 제가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혹은 좀 진지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에서 코미디 작품이 나오면 저는 쉽게 못 봅니다. 그냥 여러분들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분석의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그렇게 돼버린 건데, 영화도 이제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서 어쨌든 좀 그래도 편안하게 보려고 하면은 저는 줄거리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그 감정을 그대로 그냥 느끼려고 인물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감독이 생각했던 것들은 뭘 말하고자 했을까 정도 좀 고민을 하고, 그 정도 그냥 글로 한번 끄적여 보고 그냥 그건 이제 묻히는, 나중에 한번 그걸 열어봤을 때 한번 또 이제 떠오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기시감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네.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왜 좋아해?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읊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거의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 이런. 네, 그렇게 이제 거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진짜 한승원 그 선생님은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영화는 감정만 남는다? 이게 진짜 찐 소감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애니메이션 이쪽의 영화 그 얘기는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 애니메이션 광팬이 앉아 계시는데 네, 혹시 그 애니메이션 장르에서도 혹시 좀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거리 혹시 있으실까요? 김사랑 선생님. 아까 저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영화는 그 터미네이터 시리즈 중에 그 여자 배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 뭔가 저는 액션 영화 하면은
남자분들이 주로 액션을 많이 하고 여자분들은 해도 그냥 약간 좀 몸싸움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그 영화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액션을 거의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여자 인물들 중심으로 서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막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더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남자 배우분들이면은 그냥 좀 원일 갖고 별로 몰입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여성분들이 계속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려가시니까는 막 엄청 액션 영화인데도 눈물이 났었어요. 제가 사실 그 김장 선생님한테 갑자기 애니메이션 이런 얘기를 던진 이유는 저는 애니메이션을 볼 만큼 봤다라고 자부하는 공부책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봤는데 한번 이렇게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김사랑 선생님이 영화 장르 그럼 어떤 거 좋아하세요 하니까 후보 애니메이션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 어디까지 봤는데요? 어디가 봤으면 얼마나 봤겠어. 보니까 거의 이렇게 표면상으로 많이 사람들이 보곤 하는 그런 쪽에 많이 보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셨듯이 지브리 쪽. 네, 아닌 것도 많아요. 사실 저는 읽어주세요 이 영화 보자마자 읽어주세요 이 애니는 안 할까요? 약간 보셨죠? 약간 경쟁심. 네. 제가 한번 딱 이렇게 질문을 기습적으로 드렸는데 내일 한번 또 기회 봐서 또 기습으로 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분위기 좋네요. 네. 혹시 저기 최우준 선생님 질문 이거 남겨주신 거 최우준 선생님 아니신가요? 여기 신인 1980 협박을 하셔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절대 글에 누가 썼다고 안 써놨는데 누가 봐도 이건 최우준 선생님 질문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리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코하마 연구원의 최유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저기 막 급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질문이고요. 창간호의 그 신 1980 정체성 관련해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아마 한진석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관장님께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광주 비디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광주 비디오가 정확히 뭘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추정하기에 그 영화 아까 1987 얘기 나왔는데 1987에서 김태리가 보고 충격받았던 그 비디오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영화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약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광주 비디오가 영화라면 영화와 영화 아닌 것 사이의 경계 같은 건 없는 건가? 유튜브와 틱톡의 시대에 영화를 정의 내리는 건 무의미한인가? 또 역으로 광주 비디오와 같은 것이 적어도 광주 영화를 또 새롭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뭔가 시사점을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건가? 막연한 질문을 좀 한번 던져봤고요. 어쨌든 광주 비디오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이야기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 부분 혹시 제가 생각할 때 한승헌 선생님이 답할 수도 있는 지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특정한 장르가 아닌 그 영상의 차원에서 영화와 여러 그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생각이 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면 오늘 이 청년 영화인이라는 그 명칭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영화나 영상에 대한 경계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어떤 영화의 형식들이 있잖아요. 극장에서 상영하고 요즘에는 뭐 극장이 꼭 아니더라도 뭐 몇 시간 혹은 뭐 영화도 뭐 장편이 있고 상업도 있고 독립도 있고 단편도 있고 이런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것들을 일단은 저도 영화라고 이제 통칭은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 그냥 영화? 그냥 내러티브가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영상이 다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각자만의 어떤 뭐 행복의 기준이 다르듯이 영화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 현재로서는
내러티브가 있는 영상이고 더불어서 영화를 만드는 어떤 그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프리프로덕션 단계를 좀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영화라고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보는 거를 정말 의도 하나하나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엮어내는 일을 저는 지금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프로덕션 네. 등등 굉장히 어려운 그 단어들이 막 많이 나오면서 그 한승원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정밀한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철학과 출신입니다. 정말요? 농담으로 한 거예요.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예상적으로.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있잖아요. 유튜브와 틱톡의 시대에 영화라는 것을 정의를 내린다는 게 어떤 걸까? 무의미할까? 뭐 어떤 걸까? 뭐 질문 이렇게 던져보는 이 과정 자체가 오늘의 어떤 영화의 어떤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답을 찾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걸 평가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런 발상들, 여러 어떤 그 상상력들 이런 걸 좀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굉장히 많은 소중한 질문들을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잡지를 저희가 처음 만들 때 잡지 제목을 뭘로 지을 거냐가 가장 논쟁들이 많잖아요. 영화 제목 뭘로 할 거냐처럼 가지고 그때 저희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어쨌든 지역 저희들이 모토 뭐 연대도 영화 영상 연대도 그렇지만은 약간 지역에는 지역의 영화가 있고 지역의 극장이 있고 지역의 영화사가 있다는 생각들이 저희가 한 4, 5년 동안 해오고 있었어요. 그걸 약간 말로 글로 정리해보고 싶었던 게 C1980을 잡지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영화라는 것은 뭘까? 영화를 만들 게 8, 90년대는 필름을 만들고 극장에 사용되는 것이 오로지 영화였고 비디오도 아니었고 그때 당연히 또 극장 말고는 다른 지금 유튜브나 이런 쇼폼 이런 그 플랫폼 채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게 영화였어. 나머지는 영화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광주 비디오라는 것은 아까 안간주방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이것은 비디오이고 불법 비합법 수만 장, 수천 장 복사한 비합법으로 만들어진 테이프인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비디오 맞습니다. 1987에서 본 비디오인데 이것은 분명 영화는 아니죠. 그때의 개념으로 보면 극장에 사용도 안 됐고 아주 몰래 비밀스럽게 철저한 비밀 속에서 보고 아는 확실하게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비디오를 전달했던 시절이어가지고 근데 이것을 영화라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비디오고 불법 복제물이었고 극장 사용이 안 됐기 때문일까? 라고 하면 영화의 의미가 너무 협소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공동 작업일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극장에 걸리면은 어떤 관객들 만나면서 사회적인 결과물로서 영화를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 스스로도.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광주 비디오도 충분히 영화사 안에 저희는 한국 영화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80년 5.18 이후 또 광주 비디오를 본 수많은 영화인들이 지금의 영화 감독들이 봉준호, 장준하 옛날 장선호, 박광순 한국 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결국 5.18에 대한 죄의식 또 광주 비디오를 본 사람들 이것들을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낼까 우리가 고민했던 사람들 지금 또 한국 영화의 아주 큰 역사 그래서 내년 예산을 영원화시키는 좌빨들의 본산이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그 정도의 영향을 가졌다면 이건 영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도 쇼폼과 유튜브 시대에 그리고 이게 넷플릭스 이런 시대에 꼭 예전에는 이런 제가 방금 말했던 것이 약간 논리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약간 저희도 모르겠어요. 영화는 뭘까? 만약 유튜브에서 엄청 화제가 되는 게 있어. 엄청난 게 있어. 근데 과거에는 이게 필름 극장이라는 비교치가 있어서 이것도 영화로 인정할 수 있겠다 하는데 지금은 굳이 극장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상황에서 극장 자체가 사회적 화제를 불러오지 않는 상황에서 유튜브 조회수 몇 억 찍는 건 이게 영화로 봐야 될까? 영화가 아닐까? 이 고민은 조금 아직도 저희도 좀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C1980 정말로
1980년 그 광주 비디오를 조금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저희 이제 그 당시 처음 편집위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그 광주 비디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지금 현재 한 20대 뭐 이런 세대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도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5월 영화를 나중에 공부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매개체였고 그 전국적인 그러니까 경계를 물리적으로는 못 막았지만 굉장히 경계 초월적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시간까지 초월해서 그걸 몇십 년 뒤에 후속 세대가 보고 있을 때조차 그 시대로 확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그 사례가 그 비디오 내용이 아니라 그 비디오를 전파하는 서로 이렇게 아까 그 무대만한 사람한테만 보여준다는 그 전파 과정 있잖아요. 그 전파 연결 과정 그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 유인력이 있다라는 걸 저도 느꼈었거든요. 그런 어떤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이제 제목이었네요. 통칭해서 광주 비디오라고 불리워지고 네. 있고요. 저희가 올해 광주 비디오를 실제 광주에서 만든 게 있어요. 원래는 81년도 뉴욕에서 처음 만들어지는데 광주 비디오는 이제 그것은 이제 어쨌든 국내로 많이 돌아서 흩어지고 막 뿌려지고 있었는데 87년도에 광주에서 처음 만들어요. 이것을 천주교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양래 선생님 주도해서 만드셨는데 이것은 이제 정식으로 이름을 밝히고 만든. 왜냐하면 그 광주 비디오가 그렇게 돌아다녀도 정부에서는 이거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북계 선동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영상이 나오니까 그런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만든 게 또 정식 이름 5월 그날 다시 오면이라는 비디오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광주 비디오라고 통칭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지역 안에서 이런 우리 지역, 이 광주 전남 이 지역에서 영화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 5월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약간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좀 예를 써봤는데 학술적인 것과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대중적인 어떤 영화의 이야기 사이에서 균형감 있게 좀 아슬아슬하지만 줄타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아무튼 해봤습니다. 재미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좀 새롭고 재미있으셨다면 굉장히 좀 그 성과가 클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남대 호남학연구원하고 또 저희도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관이죠. 광주 영화영상인데도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예전에 강소희 선생님하고 영화 찍었던 거나 지금 한승현 님께서 영화를 찍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약간 지역 영화를 생각을 할 때 억울한 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은 서울대 영화동아리 얄야성이다. 그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냥 근데 이건 서울대라는 권력 때문에 그런 건가? 서울이라는 권력 때문에 그런 건가? 그들은 한국 독립영화사, 한국 영화사 안에 당당하게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수많은 여러 예술적 실천들 또 연구들은 서울이 아니라서 지역이라서 그냥 그런 기록이나 역사의 페이지로도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억울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승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게 꼭 기록되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막 그냥 좀 밖에 나가서 또 안에서 막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생각돼요. 막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보다는 아마추어로서의 막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것이 지역의 문화사로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기록이 안 되더라도 지금 삶을 한번 아마추어처럼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여튼 지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던지신 질문 중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어떤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걸 또 반복해서 보는 영화가 어떤 걸까라고 이제 떠올려 봤을 때 저한테는 그러니까 왕가이의 영화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인식이라는 영화 동아리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전과 후 그 젊었을 때 그 영화를 보고 느꼈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로 설명 불가능한 어떤 그 감정들과 그 열정들, 막 사람들하고 그 영화를 두고 막 밤새 소주를 마시면서 미치도록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막 밤새 이야기를 했던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화는 결국 그런 순간들하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어떤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나중에라도 그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볼 때 어떤 그 하나의 장면 같은 것들이 이제 왕가의 영화 같은 것들이 나를 그 순간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힘 같은 것들이 그 영화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화를 젊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꼰대 같죠? 네,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보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영화들을 보고 또 그만큼 그 영화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결국에는 영화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뭔가의 원동력 같은 것들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들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마지막 멘트를 담당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자리는 저는 좀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다. 너무 형식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어디 가서 저를 막 소개를 할 때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저 뭐 MC하고 있습니다. 뭐 혹은 제가 이번에 뭐 웃음 치료를 또 제가 그 강사로 또 나가요. 그래서 제가 웃음 치료 강사 자격증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그럼 나는 코미디 장르 연출가로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코미디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도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스탠드업 코미디가 될 수도 있고 지금 AI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메타버스에서도 저는 코미디 연출이 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건축 공부도 좀 한번 해보려고 거기가 좀 맞닿아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후로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청년 영화인이라는 또 타이틀이 또 하나가 더 붙어버려가지고 더 저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좀 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사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섭외를 받았을 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 뭔가 영화인이 되는 것 제가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니고 그냥 저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걸 섭외를 받고 정말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의 어떤 변화 혹은 생각을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독립영화관에서 이번에 지브이 허진호 감독님이 와주셔서 지브이를 해주셨잖아요. 그 8월의 크리스마스랑 봄날은 간다를 감독해 주셨던 감독님이신데 거기에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고 군산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뭐 광주라고는 말을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광주를 꼭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는 말 못해도 내가 어쨌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을 사람들이 오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존카니 감독의 영화를 보면 저는 항상 아일랜드를 가고 싶다. 거기 더블린이라는 도시의 어떤 우울한 그것마저도 감정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영국에서 다 청년들이 그 아일랜드 더블린의 어떤 가난과 기근을 피해서 영국으로 떠나가는데 그 도시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느끼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광주를 하면 좀 제가 좀 너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간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공간을 사람들이 한번 오면 어떨까 와줬으면 혹은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영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한번 열심히 한번 정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하여 숨 쉰 꿈이었던 우리의 영화라는 그런 이제 그 소 주제로 첫 번째 그 수다의 장을 열고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우리를 호흡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일 그리고 잠깐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현재의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 영화를 매개로 해서 결국은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나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낼 수 있구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구나 하는 좀 그런 확인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열기를 되게 잘했다, 되게 정말 뿌듯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누구 한 명이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손 놓고 이 일 같이 함께 해주신 그런 모든 그 분들이 같이 만들어낸 성과인 것 같거든요. 약간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너무 그런 불분명한 정체성 때문에 더 뭐랄까 이렇게 많은 어떤 가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주신 모든 청중분들, 그 다음에 패널 선생님들, 그리고 그 운영 인력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박수로 이 자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